도서관 팀장 봉필환입니다. 오늘 문화체육부와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이 지치하고 서산시와 우리 미소주부독서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책 읽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미소주부독서 박은숙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광스럽게도 회장님께서 저에게 강사님 소개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사님 소개에 앞서 회장님 인사를 잠깐 듣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소주부독서회 회장 박은숙입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네, 제가 떨릴까봐 잠깐 박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미소주부독서회가 지금 활동을 한 지는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2013년에 북콘서트라는 거를 지금 시작을 해서요. 오늘 처음 행사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첫 행사에 강창래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달콤한 독서를 위해서 많은 감명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페스티벌이 3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진 유인물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꿈, 소통, 책임, 말을 거는 인문학 콘서트에서 10월 25일에 또 윤보경 선생님 오시고요. 11월 22일에 또 강신주 선생님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린아이들을 위한 북 콘서트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녀분들 계시면 그 밑에 보면 읍내 현대 작은 도서관, 예천 주공 작은 도서관, 미문마을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르푸른 오스카빌 작은 도서관, 한라 비발디 작은 도서관, 이곳으로 저희 아동 작가님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작가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주부독서에서 가장 큰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두 번째 북 페스티벌 그림이 보인다라는 8번의 연강입니다. 이거는 장르별로 있는 미술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이렇게 주제별로 8번을 10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9일, 16일부터 해서 11월 27일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많은 가을의 풍성한 책과 또 책에서 풍기는 향기를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1986년 삼성출판사에서 시작해 20여 년 동안 단행본 기획 편집자로 근무하셨으며 1993년에는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서울화의 창간호에서 전문가가 선정한 한국 최고의 문화기획자 출판 부문에 선정되시고 2004년부터 느티나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서출판 도서의 비상근 주관으로 계시면서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출강하고 계십니다. 2013년 환경책 큰잔치, 환경책 선정위원, 느티나무 도서관 장서개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의를 하고 인터뷰를 쓰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박응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한다, 이어량의 유쾌한 창조, 한무영의 빗물과 당신이 있으며 현재 시인 김용택의 인터뷰집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럼 강창래 강사님을 단상에 모셔서 달콤한 당신이 독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다 끄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앞부분만 끄요? 앞부분 좀 끄죠. 다 끄지 마시죠.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가능하면 안 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의를 준비해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은지 눈치 봐가면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늘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려면 서로 눈을 마주 봐야 돼요, 자꾸.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불 끄지 마세요. 내가 늘 그러는데 이게 웬만큼만 보이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거를 저쪽 USB에 대고 예, 됐네. 예. 앞으로 제가 여기가 낫겠네요. 예. 아까 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조금만 더 제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조금 유명합니다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긴 해요. 하는데 제가 쓴 책이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강의를 하려 많이 다니게 된 것이 저도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로 입소문으로 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쓴 책이 이번에 이달 말경이나 다음 달 초면 나옵니다. 그 책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좋은 책이란 어떤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전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이번에야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책을 나오면 강의를 더 많이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이 이제 그 책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제가 왜 여기서 늘 시작을 하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책 이야기를 계속 올립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책 이야기를 계속해서 책 이야기를 그날 올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해서 오시면
늘 책 이야기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그래서 많이 오셔서 친구 신청하셔서 책 이야기 읽으시라는 거고요. 뭐 소개하는 김에 제 어릴 때 사진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얘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이게 수염을 깎기 전에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얘가 2005년 사진이고요. 얘가 3살 때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늘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제 오늘 어차피 책 읽기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아이들과 나와의 책 읽기 관계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읽히면 좋을까를 많은 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시길래 그 이야기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할 거라서 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이 비굴한 웃음을 보세요. 이게 눈에 딱 보이시죠? 그죠? 엄마들은 알죠? 이게 왜 얘가 지금 비굴한 웃음을 입고 있는지, 그죠? 얘 지금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얘 지금 오줌을 싸놓고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매우 비굴한 웃음을 지금 웃고 있죠. 이건 나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라고 연결이 될 거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와 나와의 관계 설정을 오해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있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은 사실 옛날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최신 이론들에 따르면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잘 안 바뀌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한번 쓰여지고 나면 잘 안 바뀌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랑 관련이냐면 여러분들 아직도 혀에 미각 지도가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짠맛, 신맛, 쓴맛, 매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알려진 지가 학계에서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한 지는 벌써 한 3, 40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은 뻔한 이야기가 우리 매운맛 느끼잖아요. 근데 짠맛, 신맛, 쓴맛, 그 4가지 종류 중에는 매운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운맛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고소한 맛도 느끼고 시원한 맛도 느끼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4가지 맛밖에 못 느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혓바닥에는 어느 부위에서나 모든 맛을 한꺼번에 느끼고 종합할 수 있는 미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미각 지도가 없다는 것이 알려진데도 굉장히 여러분들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아주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데 교육학 이론 같은 경우는 교육 이론은 사실은 최신 이론들에 따르면 지금 한 10년 전 이론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도 최신 이론도 여러분들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론이 돈이 되는 이론인가 이론이 돈이 안 되는 이론인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야기는 중요한 거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는 이론이 있으면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는 이론은 여러분 귀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이론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나와요. 그렇죠? 텔레비전 광고 안에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공중파가? 250억 정도 드는 거예요. 작게 들면 150억, 200억 들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하려면 광고를 한 다음에 돈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라는 이론은 돈이 만들어지는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놀려야 돼라는 이론은 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대 교육 이론들 중에서 그러면 현대 교육 관련된 이론들을 논문들 싹 훑어보면 어느 쪽이 숫자가 더 많으냐? 아이들 놀려야 될 숫자 훨씬 많아요.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하고 지낼 때 시금치 나물이나 콩나물이 몸에 더 아이들 먹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뭡니까? 햄버거 광고, 피자 광고. 맨날 피자 맛있어, 햄버거 맛있어 그래놓고 제발 좀 시금치 나물 먹으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아이들은 피자하고 햄버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게 자본주의적인 작동 방식이거든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작동 방식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따르면 8개 있는 이론들이 아닌 것들이에요. 반대 이론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실제로 학계에서는 어떠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이 주류 이론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 논리화 대가 훨씬 이론은 이미 교육학 이론은 그쪽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시키는 것이 옳지 않아요 라는 이론이 언제부터 그 이론을 만들어진 게 192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미 주류 이론이 돼 있고 얼마 전에 EBS에서는 다큐 프라임에서 실제로 해봤어요. 아이들 모으고 어른들 모아가지고 그럼 영어 공부 시켜보니까 어떤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이들 다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시면 어린이 때부터 영어 공부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라는 광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 시켜야 돼요 라는 광고는 하면은 돈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틀리고 어떤 것이 꼭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서관의 중요성도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자본주의 작동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이론들을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 잡힌 생각과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의 역할이에요. 도서관은 다양성을 살리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론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론은 다 최신 이론들이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돼서 광고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이론들도 있으시리라는 걸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이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거인이라는 걸 잊어먹어요. 어른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나보다 3배쯤 큰 사람, 내보다 키가 3배쯤 큰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3배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두려운 존재라는 걸 첫째 잊어먹어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내가 지를 돌봐주니까 지가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관계에서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와의 소통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현대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옛날 이론들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가지고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어른들이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애들 지금 13살만 되면 말 안 듣거든요. 말 안 들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어른들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도 말하자면 돈이 안 되는 이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까지 찾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론은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인데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모습은 나중에 제가 이제 텍스트를 즐기고 재미있게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관계가 있어요. 아이는 이처럼 비굴하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줌을 싸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아이를 갖다가 아주 잘 유심 보면요. 엄마 밥 주세요 할 때도 그 순간 포착을 만일에 비디오로 찍어놓으면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그 순간의 얼굴은 좀 비굴해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걔도 살아야 되는 생명체거든요.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또 보살펴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눈꽃만큼도 권력이 없는 집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100% 물어보잖아요. 어떤 애들은 엄마 나 오줌 싸러 갈래 돼. 그래 다녀와. 이것까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줌 들어가면서도 서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려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권력의 부조화가 극단적으로 부조화된 상태라는 거죠. 애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물어봐야 되고 다 허락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뭘 느낍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거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원래 하기 싫던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밥 차려주기 싫어.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부인이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못하겠어. 하기 싫은 거 안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나 오늘 때를 가끔 써서 먹긴 하지만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엄마 스테이크 좀 구워줄래? 다리 흔들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다고 해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이와의 관계 나중에 소통 이야기 텍스트 이야기할 때
할 겁니다. 아무튼 사진을 기억해 두세요. 제가 하는 이제 제가 소개를 조금 더 하고 강의에 대한 조절을 좀 한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3살부터 책을 읽었다고 해요. 책을 읽고 말하자면 대학 졸업하고는 책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아니면 책을 쓰고 만들고 읽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도서관 운동을 했어요. 도서관 운동을 한 2004년부터 했는데,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제가 혼자 하는 독서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장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좋은 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는 사실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책이. 한국에서 지금 단행본이 몇 권 정도 나오냐면 1년에 한 15,000권 정도 나와요. 종수로 따지면 4만 종이 나오는데, 단행본은 한 15,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00 정도가 나온다는데,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경우는 감이 안 잡히고, 베스트셀러들 중에서 어떤 거는 도대체 저게 왜 베스트셀러 된지도 모르겠고, 어떤 책은 스테디셀러고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왜 좋은 책인지조차도 모르겠다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파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말하자면 너무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단행본이 세계 몇 권쯤 있느냐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한 750만 권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의회 도서관가만 3,500만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균형 잡힌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 몇 권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조금 더 욕심 내시는 분들한테는 메타북이라는 걸 읽기를 권하는데, 메타북 읽으려면 준비가 되고 좀 따로 또 좀 배워야 되는 면이 있어서 쉽게 권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의 간단한 지도를 그려줄게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던 게 12권 강의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말하자면 책의 종류가 거의 다 망라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현대에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어떤 책들이 세상을 바꿨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소크라테스와 공자 이야기예요.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과학책을, 이제는 과학책 안 읽으면 안 돼요. 과학책 읽지 않고 자기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과학이 규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성과 양육 이론인데, 아까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삶은, 우리 시스템은, 우리 교육 제도는 대부분이 본성과 양육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이 짜여졌어요. 근데 본성과 양육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변화해 왔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 어떤 역사 과정에서 변화해 왔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따로 정리해주면 책이 없다 보니까 교육학 이론 책을 사면서도 말좀 엉뚱한 책을 사게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책을 사게 되고, 예를 들면은 위대한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인데, 영어판이 위대한 신세계, 제목이 한국어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위대한 신세계 같은 책은 지금도 여러분들 고전 목록에 들어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말하자면 소설이 시작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이론들은 이미 폐기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책의 내용은 이미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본성과 양육 이론과 역사를 알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대한 신세계 그걸 그냥 계속 보면서 계속 저자가 알아서 잘 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고전들을 골라내는 힘도 나중에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본성의 양육 이론은 오늘날까지 우리 삶을 규정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대부분 굉장히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족제도, 결국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족제도의 역사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성장소설. 여러분, 성장소설은 도대체 왜, 여러분들 성장소설 읽어보면 다 성장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도대체 왜 성장소설인데 나 성장 안 하려고 작정을 할까? 여러분, 피노키오 이야기도 간단하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어른 안 될래 그러는 거잖아요. 피터팬도 어른 안 될래잖아요. 근데 성장소설인데 왜 어른 안 될래로 끝이 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와 설명 같은 것들을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동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동화가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동화 시장이 아마 저는 이 상태로 가다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동화가 재미가 없는 데다가 전부 교훈 쪽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거치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좀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림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발달했지만 그림책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그림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작가 한두 사람의 작품 이외에는 그냥 끊임없이 20년 동안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 되고 있고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고 그림책 역시 저는 이대로